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도발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양산해 추가 도발 시 북으로 출격시키는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헬로윈 참사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휴일을 맞아 등산 뒤 술을 마셨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어제 하루 76%로 집계돼 중국발 코로나 재유행 우려를 키웠습니다. 2명을 살해한 이기영이 신상 공개 결정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이용해 얼굴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유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가 20대 보행자를 쳐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 첫 거래일을 맞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자며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합의 파기 선언만 없었을 뿐이죠. 북한은 이 합의를 휴지장처럼 구겼는데 우리만 계속 지키는 것도 현실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그 배경과 의미부터 먼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우리 영토 침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영토 침범을 중대 변화로 본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석 달간 9.19 합의 위반만 15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9.19 합의뿐 아니라 이보다 앞선 남북 합의들까지 효력을 정지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재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통령실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기간을 북한의 도발 중단이나 핵 포기 시점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공세적인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중이고 북한이 도발하면 같은 모양, 같은 성능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대량 투입하는 작전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작전을 짜게 됐는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군 당국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무인기를 추격 촬영한 사진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 시제기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양 상공과 핵 미사일 기지에 복제 무인기를 대량 투입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공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복제품 제작은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신호 송출기를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북한 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장재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군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공격용, 정찰용 드론까지 조기 도입할 계획인데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방공망이 열악한 북한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발생 2달여 만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일선서에서 기동대 요청을 했는지, 사고 발생 당일 마약 수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일찍 잠들어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주말이라 술을 마셨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사퇴 여부에 대해선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 사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 잘못과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나흘 전 용산서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게 사라진 게 저도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고.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특위가 7일로 종료되지만 여야는 연장 기간과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당은 닥터카 논란의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치개혁의 화두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떼고 국회의장이 화답한 만큼 당장 사그라들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논의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고착된 지역주의와 진영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선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습니다.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그런 정도 이야기가.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의 과정,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병행돼야 되는 일이라서 이게 다음 달에 어떤 결론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의 기류가 부정적인데 지역구가 통폐합될 경우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상당합니다. TK 지역의 3선 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도표식으로 만들어 공개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건 또 뭐지라는 궁금증이 적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이어 검사 신상 공개 법안까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만들고 홍보국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명단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직책에 사진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사 좌표 찍기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민주당은 아예 수사검사의 신상을 강제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기소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법률가 출신인 한 중진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사들의 신상을 탈탈 터는 신상 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그 가족의 신상 정보가 유포돼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마조마합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하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긴 했지만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로 구멍이 뚫렸고, 오늘은 중국인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당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중국발 확진자를 격리하는 인천의 한 호텔입니다. 주차장으로 버스가 들어서고 파란색 방역복을 입은 인솔자들이 내립니다. 잠시 후 흰색 방역복 차림의 한 사람이 뒤따라 내리더니 짐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어갑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41살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을 무단 이탈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어제 공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고 이곳 격리시설에 도착했지만 객실 배정을 기다리는 사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송요원 10여 명이 배치됐지만 A씨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당국과 경찰은 A씨를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는데 동선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적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사각지대에 이제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 거 그래 추정을 하고 있지만. 격리 시설이 빠르게 차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당국은 180명 입실 시설에 예비로 120명 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틀 새 중국발 확진자만 136명에 달해 턱없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어제 질병청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의 입국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은 데 이어 오늘도 입국자 인솔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방역 강화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해보면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양성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발견되는 확진자의 76%는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때문에 PCR 검사만으로 확진자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고요. 내일부터는 입국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는 입국 즉시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어제 하루 공항 검사센터에서 281명이 검사를 받아 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26%로 4명 중 1명 이상이 확진자인 셈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첫날이었던 2일 양성률 20%보다 높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76%가 중국발 확진자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65명의 검체를 분석했더니 중국 내 지배종인 BA5와 BF7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최신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입은 시간 문제여서 입국 후 사후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들어왔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며칠 내로 이게 발현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돼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국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주요 대도시들의 감염률은 70~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변국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자국민 대상의 입국 제한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복을 시사하자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But I'll say this, there's no cause for retaliation here, just becaus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prudent health measures to protect their citizens.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도 중국에 더 현실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4개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 유럽연합 EU도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일본 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며 규제를 더욱 옥죄습니다. 8日より中国本土からの入国者の検査を抗原定量または PCR検査に切り替えるとともに 중국 내 코로나 감염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의 코로나 감염률이 80%를 넘었을 거란 분석에 이어 상하이도 주민의 70%가 이미 감염됐을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 관측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인구는 2,500만 명으로 70%는 1,750만 명 수준입니다. 중국의 사망자 폭증으로 장례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이기영의 엽기적인 행적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신 안매장 장소를 알려주면서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 취재진도 이기영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 대부분은 가려졌습니다.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유인해 살인을 저지르고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천만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본 겁니다. 7만 원이라고 했어요. 반진갑 팔아서 45만 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영은 약도까지 그려 동거녀 안매장 장소를 자백하면서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 일대를 이틀째 수색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4명의 DNA 중 남성 1명은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하고 여성 3명의 신원은 한 달에 12번 방문한 청소도우미 등과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1년 동안 이 씨가 연락한 38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이전에 연락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범죄 유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강력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찰이 공개한 과거 사진일 뿐 경우가 많죠.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최소 10명을 연쇄살해한 강호순 기억하실 겁니다. 예. 2009년 강호순의 얼굴이 신문 1면에 실리자 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의 얼굴 공개를 두고 이 찬반 논쟁이 일었는데요. 알 권리 요구가 커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이른바 이런 커튼머리로 손쉽게 얼굴을 가렸죠. 그 뒤로 피의자가 동의하면 사진을 찍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신분증 사진을 주로 공개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던 이 범죄자들의 사진입니다. 이기영을 비롯해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그리고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입니다. 모두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서 공개할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얼굴 공개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관련법에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 공개할 때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도 절차나 시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말이 신상 공개지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도록만 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예, 취재진 앞에 잠시 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정도만 껴도 사실 좀 정확한 얼굴 보기는 어렵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이 이 체포된 사람은 모두 머그샷을 찍어 보관하고 공개할지 여부는 나중에 정합니다. 일본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데요. 피의자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이 명예훼손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권 침해 논란도 있긴 하죠. 네, 실제로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피의자 강우는 신상 공개가 가혹하다면서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결국 기각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도 너무 지나친 무죄 추정의 원칙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건은 당연히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되는, 더군다나 얼굴을 봐야 다른 여죄 수사도 가능하게 되고. 예,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 법 개정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최근 여야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개 방법을 정하거나 최근 사진으로 하자, 또 아예 머그샷처럼 수사기관이 촬영해서 공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국민 정서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 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문순 전 지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재임 시절 KH그룹을 알펜시아 리조트 낙찰자로 사전에 내정하고 또 입찰 방식을 KH 측에 제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 전 지사는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국 금지된 최문순 전 지사는 재작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조성 비용은 1조 6천억 원이었지만 KH 강원개발이 7,100억 원, 거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검찰은 매각 입찰을 전후해 최 전 지사와 KH그룹 배모 회장이 만난 정황을 잡고 최 전 지사가 낙찰자를 사전 선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KH 강원개발과 KH 리츠가 사실상 KH그룹의 유령 회사고 인수자금 4,500억 원도 계열사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최 전 지사가 입찰을 방해한 걸로 보는 겁니다. 최 전 지사 측은 입찰 제안을 위해 여러 기업을 사전에 만났고 KH그룹도 그중 하나라며 사전 내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기업 2곳이 KH그룹 계열사라는 사실도 당시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H 측은 강원도가 먼저 2개의 계열사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면서 대표이사만 다르면 문제없다고 해서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낙찰자 사전 내정 의혹과 함께 KH그룹이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계열사에 4,500억 원대의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스스로 병역의 신이라 부른 브로커가 의뢰자를 꼬드기인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 복무 경력을 부풀린 것은 물론이고 전국에 지사만 15개라면서 홍보했는데요. 지사장 자리에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영업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군 수사관 경력과 각종 표창, 주요 수상 실적 등 인터넷에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력입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부풀려져 있습니다.
공군 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이 아니고 공군 본부에서 근무했던 내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6.25 국군포로 유족회 부대표직도 인사들 인감을 도용해 스스로 오른 자리였습니다. 그건 해임됐어요. 이사들 독립을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 이런 허위 경력을 앞세워 우수 행정사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냥 공직서 떠내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라고 해서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경기와 광주, 울산 등 15개 지사가 있다고 광고했는데 지사장 자리에는 구 씨 전 부인을 비롯해 행정사 자격도 없는 이들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지사장 일부가 구 씨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병역 면제 브로커로 역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가 아버지의 명의로 공유 차량을 빌려서 몰다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20대 대학생의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50여 미터를 역주행한 차량은 인도로 돌진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충남 공주에서 16살 A군이 무면허로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지진 일어나는 것처럼 쾅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앞에 범버 그 차 저기에서 엔진이 있는데서 연기가 펑펑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던 대학생 25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보행자를 한 명을 치워가지고 공주의료원으로 이송했고요. 이후에 닥터 LG를 섭외해가지고 그 당국대로 2차 전문 조치를 했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밤새 충남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1시경 정도 대여를 해서 그 충남 일원, 세종 일원 이렇게 해서 배회를 하다가 나름대로 목적지인 공주로 오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A군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 등을 국과수에 보내 과속 운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만 재차 징계 처분 대상이 된 걸 감안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A 판사는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판사는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법원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판사는 지난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 판사는 강남 한복판에서 2km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곳 단속 장소 앞 도로에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까지 연이어 법규를 위반한 건데 대법원은 오늘 A 판사에 대해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 대법원은 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이은 무면허 운전인데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관은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해임, 파면 징계는 안 받도록 헌법상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징계 경력이 쌓이면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행 가실 때 예약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여러 숙박시설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 80%에 달하는 특가 할인에 끌려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격 할인이 가능할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거 없이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할인한 것처럼 꾸민 가짜 할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스키장 리조트를 예약하려던 A씨는 한 여행 예약 플랫폼에서 60% 할인 안내를 보고 곧장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리조트 홈페이지 공식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여행 앱을 이용을 해서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할인율이 커서 혹해서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약간 속았다는. 주요 여행 플랫폼의 할인을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가짜 할인이었습니다. 서울 5성급 호텔인데 한 플랫폼에선 100만 원인 방을 75% 할인해 25만 원에 판다고 유인합니다. 결제하려면 세금 포함 30만 2,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호텔 방값은 원래 30만 2,500원입니다. 제주도 인기 호텔 방이 68% 할인돼 14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 호텔 홈페이지에선 11만 2천 원이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는데 그쪽에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의 툴로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걸로. 플랫폼들은 호텔 탓을 합니다. 정상가의 경우 상품 등록 시에 호텔이 직접 수정과 등록이 가능하고 플랫폼이 임의로 관여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명백한 허위 광고란 입장입니다. 충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허위 광고가 모처럼의 여행 기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데요. 저출산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1학년 진학을 앞둔 아이가 처음으로 6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지방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처음 와본 학교.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공부할 교실도 둘러봅니다. 아이도 부모도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설레고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듀얼이 꿈이 있었잖아. 뭐였어? 장교 1등. 하지만 올해 서울초등학교의 예비 소집 행사는 역대 가장 조촐한 규모입니다. 매년 신입생이 줄어 올해는 사상 처음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6학년과 비교하면 약 2,000명 적습니다. 입학 유예하는 학생들도 있고 8%에서 10% 정도 줄게 되는데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강원 17개, 경남 11개, 충북 6개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학교도 전국적으로 50여 개에 달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교원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기습적 폭우로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체감했는데요.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오고 있는지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극심합니다. 섬마을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쌀 씻을 물도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입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주민 47명이 살고 있는 경남 통영의 우도입니다. 최근 넉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씻을 물은 고사하고 세탁할 물도 모자라 빨랫감을 들고 육지로 나갈 지경입니다. 부산에 이제 아들 집에 한 번쯤 가면 못 나왔다 싸고 이제 부산 딸 집에 가서 세탁하고. 시에서 공급하는 생수 서너 병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주민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쌀 씻을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대표적 관광지 욕지도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형편입니다. 마을에 있는 한 민박집입니다. 식수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식수원인 저수지의 저수율은 15%. 평소 주민 900여 명이 하루 600톤가량 물을 썼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 300톤만 급수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물 오가는 배편까지 줄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온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경남 통영 일대의 지난해 강수량은 985mm로 2021년 1686mm의 60% 수준입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는 매해 오르고 있죠. 이 수온까지 끌어올리면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서 이 갯바위에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하얀 석회 조류가 번졌습니다. 전복이나 성게 등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조류로 가득해야 할 갯바위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닷속에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면 이리 머리만 숙이면 전복도 탁탁 뚜껑 있고. 바닷속 바위들도 석회 조류에 점령당하면서 어장 색깔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들어가서. 옷바닥인데도 이거.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소라나 성게 등 해산물은 성장을 멈췄습니다. 해녀들이 잡아올린 해산물을 보니 속이 썩었거나 텅 비었습니다. 소라가 막 힘이어서 소라가 꺼내보면 야이도 아파서 야이도. 이거 썩었잖아 이거. 기저귀도 하나도 없고 기살도 못 딱 이거 하용 와봐도 이거 별 먹어 신기해.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500여 톤이던 토세 생산량은 98%가량 줄었고 우뭇가사리는 90%가량, 모자반은 93%가 감소됐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이 갯녹음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제주 등 국내 연하 남반 3만 8천여 헥타르 중 3분의 1 정도에서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아직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 와야 되는데.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면서 제주 바다의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애플은 4%, 테슬라는 무려 12%가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휴대폰도 자동차도 사지 않을 거란 전망 때문이겠죠.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 미국 뉴욕 증시. 하지만 출발은 우울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테슬라와 애플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에만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이 연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빠지기 시작한 테슬라 주가는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등 오너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1년 새 73%나 추락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선호해온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략 한 50% 손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애플은 중국 공장 생산 차질에 따른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세계적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지켜온 시가총액 2조 달러 아성도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구 소비재인 아이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2년 정도 더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새해 들어 글로벌 침체 공포가 시장을 압도하고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위험이 더욱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는 당분간 안개 속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의 기대감이 벌써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규제가 풀린 지역의 거래 문의가 늘었고 어제부터 계약 일정에 돌입한 둔촌 주공단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5억 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의 매매가가 1년 새 40% 떨어졌습니다. 도봉구는 비교적 낮은 집값에 영끌족이 몰렸지만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에만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고 다주택자 세부담도 줄면서 부동산 거래 문의가 잇따릅니다.
직접 들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제법 있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한 3-4통 이상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규제가 풀린 다른 서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규제를 풀면은 매도자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여쭤보시는 경우 있었고, 어제부터 계약 일정에 돌입한 둔촌 주공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 탓에 미계약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냉랭했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한 700~800콜 정도 이렇게 왔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좀 변화 분위기가 많으셨고요. 일반 분양 당첨이 되고 안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한 사람들 중에서 생각을 바꾼 분들도 많다고 그러고. 하지만 높은 대출 금리와 가라앉은 구매 심리 탓에 규제 완화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여전히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례 없는 고물가를 고려해서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시민들이 물건을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많이 물가가 오른 것 같아요. 가격 보면 이제 원래 많이 샀던 것도 조금만 사고 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꿈틀대는 물가 속에 2년보다 이른 설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에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을 20만 8천 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도 확대됩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얼어붙은 날씨도 큰 걱정입니다. 장판을 갖다가 거기 새벽에 추울 때만 틀고 많이 나오면은 저 생활수급비가 부족하면은 자꾸만 계속 이게 누적이 돼 갖고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 지급액도 올립니다. 오는 4월까지 에너지 이용권 단가는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오르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등유 이용권 단가도 2배 넘게 인상됩니다. 설 연휴에는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1968년에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여주인공 올리비아 하세 등 남녀 주연 배우가 영화사를 상대로 6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이들에게 나체 촬영을 요구하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돌이 이끄는 K-팝 산업이 발달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1968년 개봉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여주인공 올리비아 하세를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올렸습니다.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당시 하세의 나이는 15세, 남자 주인공인 레너드 위팅은 16세였습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난 뒤 두 남녀 주연 배우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우리 돈 6,4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나체 촬영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가장 마지막 날 촬영된 배드씬에서 속옷을 입고 찍기로 한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감독이 자신들을 속이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의 성악대로 수십 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과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감안해 소송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대표적 여성주의 작가로 불리는 키키 스미스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작업 영역을 확장해온 작가의 발자취를 박소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혀부터 항문까지 인간의 몸을 주철로 형상화한 작품 소화계.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 심장과 위, 허파 같은 내장기관을 작품으로 구현하면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몸을 미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전복적 시각은 미술계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80, 90년대 초기에 신체 중심을 다뤘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와 신체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 동물과 자연, 우주 등으로 뻗어나갑니다. 최근 그의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확장된 주제의식을 담는 그릇 역시 설치에서 판화, 사진과 공예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자유낙하라는 전시 제목은 어디에 착지할지 알 수 없는 키키 스미스의 유동하는 예술 세계를 대변합니다. I don't have the expectation, particularly that my work is following my life in any literal way. It just sort of seems to do what it wants to do. 한 곳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과 경계 없는 실험 정신. 예술가의 삶과 사유에서 관람객은 치열한 도전의식을 배웁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 레보스키는 건달입니다. 직업도 삶의 목표도 없이 늘 심드렁한 얼굴로 값싼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죠. 백수 친구와 어울려 볼링으로 소일합니다. Liam and me, we're gonna. Yeah, well, you know, that's just like your opinion, man. 레보스키 같은 인간형을 영어로 셋째 바퀴라고 합니다. 좀처럼 쓸 일이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말로 하자면 천덕꾸러기, 개밥의 도토리쯤 될 겁니다. 예전엔 개를 마당 나무에 묶어두고 키우곤 했습니다.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그 밥그릇에 섞였는데 개가 안 먹는 거라서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그래서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개밥의 도토리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꾸로 음유시인 한돌은 바른말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도토리 신세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 가지 않은 것을 두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야당 대표 때도 여당 대표 때도 대통령 주관 행사에 한 번도 안 빼고 꼭 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참 개밥의 도토리예요. 화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으면 한. 문 전 의장은 앞서 민주당 신년회에서도 이 대표를 옆에 두고 굴을 세게 파는 토끼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문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혼밥을 걱정한 뒤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쓴소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진영에서 나온 목소리지만 전혀 결이 다른 쓴소리여서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양산을 찾아온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맞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처음 얼핏 들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인 줄 착각했습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석연치 않아서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넘어오자 대응 전력은 다 자신의 재임 중에 만들어둔 것이라고 했다가 국방부로부터 반박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직면한 최대 현안,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닌 국가 원로로 생각한다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실망스럽습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동해안에서 내륙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겨울철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눈이나 비 소식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